초록의 눈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며 벼가 고개를 숙이면 수확할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고기가 노릇노릇해지며 코끝을 자극하는 향이 풍기면 먹을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푸른색을 띠던 열매가 붉게 변하면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음식과 식재료는 저마다의 맛을 내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최상의 맛을 위한 조건, 식재료가 간직한 고유의 맛을 끌어내기 위해 선조들은 시간과 환경이라는 조건을 활용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발효와 숙성입니다. 음식의 맛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발효와 숙성,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식품과학의 원리. 맛을 완성하는 그 특별한 조건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지리산 끝자락.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담한 마을엔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곶감인데요. 한겨울에도 여전히 가을의 붉은색을 간직하고 있는 곶감은 대표적인 숙성 과일입니다. 늦가을, 낙엽이 지고 찻서리가 내릴 때쯤 잘 익은 감의 껍질을 깎아 건조시킨 것이죠. 과일의 숙성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익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색이 변하는 건 안토시아닌계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용성 전분은 수용성인 포도당으로 변해 단맛을 내며 타닌과 유기산의 양이 감소하면서 떫은 맛과 신맛이 사라지죠. 잘 익은 감을 다시 숙성시켜 완성하는 곶감. 쫄깃한 식감과 단맛이 일품인 곶감은 숙성 과정이 없다면 그 맛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데요. 완성. 이렇게 해서. 그만큼 곶감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숙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떫은 감이 익으면 보통 한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10월 중순에 수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감을 깎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떫은 감이 단 거는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떫은 감의 성질이 타닌이 있는데 그거를 일교차로 인해서 자연건조 35일에서 45일 정도의 일교차가 거쳐야지만 그 당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겨울철에 할 수 있고 뭐 깨끗한 공기하고 건조한 바람과 그다음에 큰 일교차로 인해서 그 타닌 성분이 당도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곶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감을 단순히 말린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곶감 만들기 첫 번째 과정은 잘 익은 감을 선별한 다음 껍질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핵심은 단감이 아닌 떫은 감을 사용한다는 것. 단감은 생으로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기 때문에 곶감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먹어본 이들이라면 곶감엔 떫은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요. 떫은 감에서 타닌의 맛을 줄여 상품성을 높인 것이 바로 곶감인 것입니다. 홍시 또한 떫은 감으로 만듭니다. 숙성 과정을 거치는 건 곶감과 동일하지만 껍질을 벗겨내지 않죠. 곶감은 가을에 다 익은 후에 깎지 않으면 홍시고 깎아서 매 달면 곶감인데 곶감 건조 조건은
40일에서 60일이 걸립니다. 적은 감은 40일, 큰 감은 60일 정도 걸리는데 자연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자연 건조시킨 꽃감이 맛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당도가 높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꼬챙이에 꽂아 매달아 말린 감.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곶감은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혹시 안 어렵다, 야. 익었으나 과육이 딱딱할 때 껍질을 벗기고 그 상태로 건조시키는 것이죠.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숙성 과정은 온도와 습도가 관건인데요. 평균 50일 정도의 차갑고 건조한 환경에서 곶감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1차 숙성이 끝나면 손으로 곶감을 주물러 떫은 맛을 내는 중심부를 펴냅니다. 그럼 곶감에 남아있는 떫은 맛이 사라지면서 단맛이 골고루 퍼지는데요. 이때 곶감의 표면에 나타난 하얀 부는 포도당이 마르면서 형성되는 것이죠.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 떫은 감은 어느덧 수분 함량이 35% 내외인 달콤한 곶감이 되었습니다. 곶감이 이제 숙성이 되면서 곶감의 이제 대표적인 떫은 맛 성분인 탄닌의 함량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감에 들어있던 설탕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이러한 유리당들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잘 말린 곶감의 표면에 생기는 하얀 가루, 뭐 그런 것이 이제 포도당이 그 정체이고요. 최근 들어 함양 곶감 마을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곶감의 숙성을 좌우하는 건 온도와 습도. 예부터 지리산 끝자락의 특별한 자연 환경에 의지하며 곶감을 생산해 오던 농가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접목된 것입니다. 외출을 하거나 어디 나갔을 때 휴대폰 보고 지금 곶감 덕상에 습도가 높으나 온도가 낮나 그런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붉은 화면이 나올 때는 온도가 낮다 하는 경고 표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10.8도 온도가 높으니까 흰색 바탕으로 나오고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붉은 바탕으로 나옵니다. ICT를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상 상황에 곧바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곶감 덕장에 설치된 온습도 센서는 농장주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환경 정보를 전송하며 설정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날 경우 농장주는 문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로 환경 데이터를 축적해 고장의 온습도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죠. ICT가 없을 때는 어디 가도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추우면 문을 닫아줘야 되고 또 바람이 심하거나 비가 오면 또 문을 닫아야 하니까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ICT 휴대폰 확인하면은 온도가 너무 춥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어디 외출을 하더라도 이웃집에 전화해서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은 쫄깃하고 속은 촉촉하며 은은한 단맛이 입안을 가득 채운 풍미는 곶감이 잘 숙성됐음을 의미합니다. 그 과학적인 변화를 눈으로 볼 순 없지만 우리는 이제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과일의 숙성된 맛을 말이죠. 예부터 우리의 밥상은 전통 장류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입맛을 대표하는 고추장은 메주가루에 찹쌀과 고춧가루,
그리고 엿기름을 섞어 만드는데요. 재료에서부터 알 수 있듯 전통 장류의 특징은 발효식품이라는 점입니다. 1년 중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김장은 겨우내 먹을 저장식품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김치는 오래 익힐수록 그 맛이 제대로 발효 숙성됐다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발효와 숙성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의미하며 발효는 곰팡이, 효모 등의 작용으로 유기물이 분해돼 또 다른 유기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식품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연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의 용어이고요. 일단 숙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식품의 성분이 좀 더 자연적으로 그리고 좀 더 수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은 발효는 미생물에 의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좀 더 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전통식품 김치는 발효와 숙성 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단단하던 채소에서 물이 빠져나와 숨이 죽는데요. 대부분의 미생물은 배추를 소금에 절일 때 죽고 염분을 잘 견디는 내염성 세균만이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균이죠. 김치의 유산균은 채소와 양념에 든 양분을 이용해 유기산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김치가 익었을 때의 맛과 향이 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익은 김치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일정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기간을 숙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된장의 발효와 숙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된장의 주 원료인 콩은 단백질과 지방질 그리고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된장의 발효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효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효소의 작용은 콩이 지니고 있는 영양소의 구조를 바꾸죠. 때문에 된장에는 원래 콩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깊은 맛과 감칠맛이 생성됩니다. 또한 된장의 갈변 반응은 숙성에 의한 변화입니다. 당과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색이 어두워지고 구수한 맛이 강해지는데요. 이러한 발효와 숙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전통 된장의 풍미가 형성되는 것이죠. 전라북도 완주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연구진. 이들 앞에 놓인 건 바로 된장입니다. 적게는 1년, 많게는 30년간 숙성된 된장 샘플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 샘플의 향을 맡고 일일이 맛을 보는 이들. 연구진이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이유는 된장의 관능 검사를 위해서입니다. 예, 제가 하는 연구 내용은 이제 식품의 맛과 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품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각 평가는 이제 된장이 숙성이 낮은 것부터 이제 오래된 것까지 어떠한 이제 맛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이거는 혀 위에 된장을 놓으신 다음에 사람의 오감에 의해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관능 검사. 현대 과학의 발전은
검사 기술의 최첨단화를 이루고 있지만 고성능의 기기들도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빛깔, 맛, 향기와 같은 사람의 기호에 관련된 분야가 그것입니다. 전통 된장의 경우 다양한 균주가 접목되기 때문에 장마다 서로 다른 맛과 풍미가 나타나며 숙성 기간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관능 검사를 통한 데이터 통계가 필요한 것이죠. 저희 이번에 평가한 된장은 1년하고 7년 그리고 10년 숙성된 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하셨을 때 이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하겠습니다. 대조적으로 네. 봤을 때는 1, 2번 차이는 크지 않은데 네. 3번이 좀 더 유독 강하게.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가할 때는 1번이 제일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숙성이 되면서 이제 신향이 줄어드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진의 관능 검사 결과 된장은 오래 숙성될수록 시큼한 향이 줄며 간장 향이 증가합니다. 또한 짠맛이 줄어들면서 감칠맛이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류의 나라, 콩의 원산지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옛 사람들은 언제부터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볏짚을 이용해 메주를 띄우는 방법을 알게 된 걸까요? 그 기원은 너무도 오래전이라 찾을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시간 속에서 과학적인 원리가 축적되었다는 겁니다. 발효를 유도하는 핵심 장치는 볏짚으로 유용한 곰팡이를 메주 표면에 흡착시키죠. 메주는 장독 속에 넣어 소금물과 함께 발효시키는데 이때 넣는 숯과 고추는 나쁜 냄새를 흡착하고 잡균의 번식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우리네 장독대에는 세월에 깃든 맛과 전통 그리고 지혜가 자리하고 있죠. 전통 된장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이제 발효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효가 진행되는 과정을 또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뭐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저희가 연구한 건 한 30년까지 발효를 했는데,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발효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사람들은 숙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에 있어서는 이제 발효와 숙성은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숙성이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콩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이제 아미노산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된장의 맛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숙성된 된장의 깊은 맛과 향, 그리고 건강에 유효한 물질들을 찾기 위해 연구진은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합니다. 맛있는 전통 된장의 조건들을 수치적으로 분석해내기 위해서죠. 저희가 크게 된장의 어떤 케미컬 성분을 향기 성분과 그리고 그 된장 안에 들어있는 고형분의 성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시는 이 기계는 된장의 향기 성분을 분석을 했던 이제 과정이고요. 된장의 고형분 자체는 저희가 LC, 즉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어떤 또 다른 분석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된장 안에 들어있는 향기 성분이 아닌, 그러니까 비휘발되는 약간 유건 성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된 된장의 겉보기 변화 외에 숙성 시기에 따라 어떠한 성분의 구조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정도가 얼마만큼인지는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분석 기기는 된장의 감칠맛과 풍미를 내는 성분 지표들을 찾아냅니다. 발효와 숙성의 증거를 밝혀내는 것이죠. 발효가 일어났기에 나타나는 향기와 대사산물은 된장의 숙성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간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 된장의 표준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 대사산물이 우리가 관능적으로 좋게 느껴야 되고 또는 우리가 건강학적으로 몸 흡수가 잘 되고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성분이어야 저는 그 된장을 좋은 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플레이버나 유익한 맛이나 유익한 건강에 이익을 주는 그런 대사산물이 많이 만들어진 된장이 아마 과연 좋은 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균주를 분리해냅니다. 된장의 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특정 균주를 배양하는 일은 전통 된장의 대량 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 대량 생산하는 상업용 된장에는 이제 매주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균주를 접종해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품질이 이제 균일하게 나오고 안전성이 높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다양한 균주가 이렇게 접종돼서 나타나는 전통 된장처럼 이제 깊고 풍부한 맛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건강 기능성을 모두 다 담아내기에는 이런 대량 생산 된장에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통 된장으로부터 이런 다양한 유용한 미생물들을 분리해서 이 대량 생산 공정에 적용을 함으로써 맛을 좀 더 향상시키고 또는 항비만이라든지 항당뇨와 같은 그런 특정 기능성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균주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연구진은 전통 방식의 된장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된장의 균주들을 분리하고 또 배양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연적으로 발효와 숙성을 일으키는 매개체들을 선별하고 또 증식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전통의 산물과 현대 기술의 만남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효와 숙성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는 사실. 그 과학적인 자연의 기술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발효와 숙성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인식은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정확하고 제대로 된 조건과 방법으로 발효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로운 물질들이 생성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음식의 풍미와 영향을 더해주는 숙성과 발효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뚜렷해 음식을 더 오래,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식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궤적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숙성과 발효이죠. 특히 김치, 곶감, 된장과 같은 전통식품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숙성, 발효 기술의 산물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맛을 선사하는 특별한 기술.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기호식품, 우유를 가공해 만든 치즈는 대표적인 숙성 발효식품입니다. 우유에 유산균 등을 넣고 응고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드는데요. 스위스의 에멘탈 치즈, 이탈리아의 모짜렐라 치즈 등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죠.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음식 요거트 역시 우유를 활용해 만든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이외에도
콩을 쪄 쌀 누룩을 섞어 만든 일본식 된장 미소, 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일본의 대표 음식 나또,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건조 숙성시켜 만든 스페인의 하몽 등 세계엔 다양한 숙성 발효식품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음식 속에 숙성과 발효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컴컴한 공간 속 가지런히 내달린 물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소시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저온의 장소에서 오랜 시간 건조한 후에야 맛볼 수 있는 드라이 소시지, 살라미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발효 숙성 식품이죠. 살라미는 이태리에서 기원전 5세기경부터 먹어왔었고요. 옛날에는 저장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냉장이라든지 냉동의 저장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것들을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유래가 되어서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갈아서 뭐 여러 가지 향신료들하고 조합이 되어서 뭐 옛날부터 즐겨 먹는 형태로 살라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살라미의 제조 과정은 돼지고기의 살코기 부분을 선별하는 원료 정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돼지고기의 모든 부위를 활용해 살라미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살라미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는 살라미의 원료로 돼지 뒷다리 부위를 선호합니다. 돼지 뒷다리는 근막이 적고 살코기로 이루어져 있어 씹는 질감이 부드럽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기에 근막이 남아있다면 근막을 제거하고 적절한 크기로 잘라주는 첫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료 정형 작업. 그 후에는 살라미 제작의 핵심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에 소금, 향신료 등을 넣어 버무린 후 곱게 갈아주는 단계인데요. 갈린 고기 속에는 살라미의 발효를 돕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합 단계에서 유산균을 첨가한 것이죠. 메주도 마찬가지고 된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천연 발효를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원료의 미생물의 상태라든지 부재료의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초기 발효균이 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한 환경 조건에서 잘못 발효가 되면 부패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태리에서도 유산균을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균일한 품질이 나올 수 있고 안전적으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유산균을 배합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충전할 차례입니다. 돼지 창자를 활용한 껍데기 속에 고기를 채워 살라미 모양을 잡으려는 것인데요. 살라미는 유산균 활동으로 인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못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살코기와 지방, 그리고 각종 향신료가 들어간 살라미는 과연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합니다. 그 맛을 보기 위해선 발효 및 건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충전을 끝낸 살라미의 양 끝을 끈으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거치대에 매달려 건조되는 과정에서
수분 손실로 인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공을 끝낸 살라미. 그 모양은 흔히 하는 일반 소시지와 비슷하지만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눈꽃이 핀 듯 새하얗게 변한 살라미. 표면을 뒤덮은 흰가루의 정체는 백색 곰팡이입니다. 발효의 증거이자 일반 소시지와 살라미를 구분짓는 핵심 요소죠. 또한 곰팡이는 살라미의 건조를 촉진시키고 대장균 살모넬라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박테리아가 자랄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천연 향균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건조 숙성 기간이 한 25일 정도 경과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된 형태의 살라미고요. 네, 그래서 완료된 제품을 이렇게 잘랐을 때 잘 만들어진 그 살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질과 살코기가 상당히 확연하게 이렇게 파티클이 구분되는 형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조직이 치밀하고요. 그리고 색상이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붉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살라미는 어떻게 먹는 걸까요?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며 맛과 향에 풍미가 더해진 살라미. 표면에 붙은 곰팡이를 털어내고 얇게 썰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특유의 짠맛이 있는 살라미는 음식의 향미와 식감을 살리는데요. 과일, 빵, 치즈 등 다양한 식품과도 어울립니다. 살라미는 가열을 하거나 별도의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조된 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더욱 쫄깃하고 고소하면서 짭짤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수분이 증발하며 그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발효 숙성을 통해 그보다 더 큰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라미를 찾는 이유이죠. 약간 씹었을 때 되게 젤리처럼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씹을수록 더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탈리아 갔을 때 살라미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어본 살라미가 그때 생각을 되게 많이 나게 하면서 맛도 되게 좋고 이 쫄깃한 식감이 또 육포랑은 되게 차원이 다른 그런 식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치즈 향도 나면서 그리고 생각보다 짜지 않아서 와인 안주로 너무 딱인 것 같아요. 이번엔 소고기의 숙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앞에 두고 작업에 한창인 사람들. 이들은 지금 도축한 소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고기를 각 부위별로 나누는 발골 작업 중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소고기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죠. 고기는 도축 후 근육이 딱딱해지는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식감과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고기가 연해지길 기다려야 하는데요. 경직된 고기가 특정 환경 조건에서 육질이 연해지는 과정을 가리켜 숙성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특별한 방식의 숙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숙성고를 찾았습니다. 숙성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상자들 뿐. 이 상자들 속에 숙성의 비밀이 숨어 있는 듯한데요.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숙성 방식은 바로 슬러시 제형의 차가운 얼음 속에 고기를 담가놓는 빙온 숙성입니다. 빙온 숙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젤아이스라고 0.1에서 0.5mm 정도 되는 슬러시 상태의 얼음 알갱이가 있습니다. 진공 포장된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집어넣어서 그 일정 기간 3주에서 5주 정도 기간 동안에 숙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빙온 숙성이란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재료를 숙성하는 방법입니다. 0도씨 이하부터 냉동 직전까지의 온도 영역대를 뜻하는 빙온에서 재료를 숙성하는 건데요. 빙온 숙성한 고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오랜 시간 생고기 상태를 유지하며 숙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전엔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고기를 숙성하는 건식 숙성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분은 증발하지만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죠. 고기를 진공 포장한 뒤 저온의 물속에서 천천히 숙성시키는 습식 방식도 있는데요. 수분 증발을 막아 촉촉한 상태로 숙성할 수 있죠. 빙온 숙성이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되는 점은 젤 아이스로 빙온 영역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바로 젤 아이스를 만드는 장치인데요. 각각의 통 안에 들어있는 담수와 해수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 젤 아이스를 만들죠. 물도 얼음도 아닌 슬러시 제형의 물질로 숙성을 한다는 것이 사뭇 신기한데요. 고기가 어느 온도는 약 영하 1.6도. 젤 아이스는 이 기준치까지만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숙성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젤 아이스는 빙온 숙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물만 사용하게 되면은 0도씨에서는 이제 물이 얼기 때문에 바닷물이 얼지 않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와 담수를 일정 부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식품의 빈결점을 조정할 수가 있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빙온 숙성의 또 하나의 핵심은 고기를 진공 포장하는 것입니다. 건식 숙성을 통해 알 수 있듯 고기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수분이 증발하고 부패의 위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진공 포장하면 고기의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오랜 시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해 장기간 안전하게 숙성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각 부위별로 그 진공 포장된 그 고기를 받아서 그 젤아이스라는 형태의 그 얼음 속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요. 집어넣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진공 검수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 젤아이스 상태에 넣어서 3주에서 5주 정도 숙성 기간을 거치면서 그 이제 품질 변화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빙온 숙성은 이렇게 젤 아이스로 채워진 박스 안에 고기를 집어넣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고기 숙성의 가장 큰 목적은 식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풍미를 높이는 것. 진공 포장을 끝낸 이 고기는 앞으로 3주에서 5주간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얼기 직전의 상태에 놓인 고기는
동사에 대비해 각종 보호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때 아미노산, 글루탐산과 같은 성분이 나와 고기의 육질을 연하게 만들고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이죠. 일반 냉장고에서 그 소고기 같은 경우에 숙성하게 되면 한 2주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3주에서 5주, 길게는 뭐 8주 정도 가더라도 그 감량이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좀 효과가 좀 있고, 장기 이제 보관하게 되면서 연도라든지 맛 성분이 상당히 증가하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색의 살코기와 백색의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고 육즙이 많아야 그 맛이 좋다는 소고기. 빙온 숙성을 끝낸 이 소고기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붉은 빛깔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과연 그 맛도 좋을까요? 연구진은 객관적인 맛 평가를 위해 관능 검사를 시행합니다. 관능 검사에서는 고기의 맛, 향, 식감 등 여러 요소들을 평가해 숙성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죠. 노릇노릇 익어가며 입맛을 자극하는 소고기. 일반적으로 고기의 육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우며 깊은 풍미가 느껴지면 숙성이 잘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입맛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로 맛을 판단하고 맛이 좋다는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평가의 세부 조건을 정한 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관능 검사를 진행한다면 맛있게 숙성된 고기의 평균치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고기를 시식하고 의견을 나누는 연구진. 오늘 검사한 숙성 고기에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숙성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기에 습기가 많이 있다는 거. 저는 다즙성. 다즙성이 좋지. 그리고 그 다즙성에 의해서 거기서 맛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요인이니까. 이번 관능 검사를 통해서 빙온 숙성의 장점, 풍부한 육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관능 검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맛있는 고기의 숙성 기준을 세울 수 있겠죠? 빙온 숙성을 거치고 나면은 단백질이나 지방, 핵산 성분들이 분해가 되면서 이노신산, IMP, 글루탐산 같은 성분들이 분해 부산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감칠맛 있고 더욱더 다양한 맛으로 풍미를 느끼면서 고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행해지던 숙성 방식의 장점을 살려 새롭게 등장한 빙온 숙성. 육류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응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숙성의 조건을 찾는다면 숙성식품의 폭이 한층 넓어지겠죠. 저희가 적용하는 분야가 이제 축산물 쪽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참치라든지 그 수산물 쪽에도 좀 저희가 실험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빙온이라는 분야가 이제 다각도로 모든 식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식품 쪽으로 이제 확대해서 실험과 연구를 계속해서 상품화시킬 예정입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맛, 숙성과 발효.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수록 숙성과 발효가 전해주는 맛과 풍미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